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이신 조한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조한범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TV의 텔레비전 사장님. 네. 예. 사실 지난번에 저희 오셨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폴란드와의 역사, 그게 얼마 전에 200만 뷰를 넘었습니다. 그랬어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조한범 TV 그렇습니다. 링크와 함께.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신간을 내셨어요. 예.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무국화 시대가 무슨 뜻이에요? 무국화 시대, 우리가 다극화 그러잖아요. 다극화. 무극화, 극이 없다. 극이 없는 혼돈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진단한 책이고요. 예. 무국화라는 개념은 제가 좀 오랫동안 써왔는데 네. 이 무국화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시리즈예요. 예, 무국화의 그 상황이 왜 전개가 되는지 배경. 그러니까 지금 느끼기에 너무나 혼돈스럽잖아요. 네. 특히 그 혼돈의 주인공이 있죠. 한 분이 그 엉클 샘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엉클 샘은 이제 전체적인 미국을 말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우연이 아니고 그런 극한의 혼돈의 시대. 미국은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은 올라가봤자 한계가 있고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이걸 중심으로 그 세계의 무질서, 전쟁의 눈너말일 정도로 전쟁의 일상화 시대, 안보의 위협, 그다음에 지금 자본주의 위기에 제가 볼게요. 자본주의까지요. 왜냐하면 G7 중에 1% 성장을 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국가 부채. 그 난리쳤던 미국이 120%, 마크롱 줄이려고 했지만 110%, 이태리 140%, 영국이 100%, 그다음에 일본이 250%. 중국은 공식적으로 80%지만 그러나 지방 정부 그다음 국영기업 합치면은 한 300%까지 가는 걸로. 여기에 고령화, 저성장,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의 딜레마. 그러니까 과거의 굴뚝산업에 비해서 지금 뭐 AI 기업들, 구글, 뭐 애플, MS, 엔비디아 이런 데는 고용률이 5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고용의 질, 플랫폼 기업,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안보의 위기, 경제 위기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정치 위기로 갑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 불안하면 우경화의 흐름으로 가요.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에 안주하고 남보다는 나, 배려보다는 가진 걸 지키는 세계 시민보다는 우리 민족주의.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자라나느냐? 극우가 자라나요. 극단적인 세력들이. 독일 AfD, 나치즘. 이태리 무솔리니 이후에 멜로니 총리. 프랑스 르펜 극우전선, 민족전선. 약진하죠? 영국의 영국개혁당, 일본 참정당. 이 다 극우계열 선상이거든요. 왜 이러느냐? 불안하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보다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힘센 사람. 나쁜 남자 신드롬. 형 믿지? 언니 믿지? 때려줄게. 나쁜 남자여도 괜찮아. 나만 지켜주면 돼. 스트롱맨의 시대. 파퓰리즘의 시대. 그게 전형적인 게 바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로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다가 또 트럼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탄생인 거죠. 이 배경이 정치적 위기, 안보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 질서를 깨고 있잖아요. 흔들고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커지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불행한 게. 그건 바로 이 과학기술의 발전의 새로운 위기. 바로 기후재앙, 기후변화가 역설적인.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역설적으로 위기가 와요. AI도 위기입니다. AI에 인간이 판단 능력을 제공하고 양도하고 힘은 로봇. 그럼 인간에 설 자리가 없잖아요. AI 시대는 또 전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나 기존 화석에너지 한계 원자력 시대로 회귀해요. 그렇죠. 후쿠시마, 체르노빌, 드리마일 경험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도 우울했던 기억, 팬데믹. 이 초연결 시대의 팬데믹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니까 이건 바로 새로운 위험, 리스크 소사이티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울리백 선생이 리스크 소사이티라는 개념으로 리스코 게셀샤프트 독일어로 1986년에. 근데 저는 이걸 라이프 시큐리티라는 개념으로 진단합니다. 생명안보. 인류 전체가 전멸의 위기, 가히 멸종의 위기까지도 지금 직면해 있다. 기후재앙 이거 피해갈 수 없거든요. AI로 인간의 판단 능력을 양도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AI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개인들의 판단이 AI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인간의 이 피지컬 능력이 로봇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로봇 청소기는 가장 기본적인 피지컬 AI예요. 그렇죠. 무인택시 나왔잖아요. 근데 로봇이 사람보다 똑같이 움직이고 더 정교하고 로봇은 24시간 일하고 다쳐도 노란봉투법의 예외거든요. 그 인간의 설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말했던 기후위기, AI, 팬데믹, 원자력 이런 것의 특징은 뭐냐?
전 세계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죠. 네. 트럼프 어떻게? 파리 계획 탈퇴. 로봇 각자 자기들이 첨단, 윤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국화 시대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안보, 새로운 위험 이 네 가지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무국화 시대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그 무국화 시대가 사실은 트럼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트럼프가 탄생한 배경이 예. 갑툭튀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 배경이 만든 배경이 사람이라고요? 만들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아, 트럼프가 사라져도 예. 이 구조적 배경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안 그래도 저는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제 임기가 2번째니까 예. 더 연임할 수도 없고 임기 이제 3년도 안 남았고 그러면 트럼프가 임기 끝내고 난 뒤에는 무국화 시대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전쟁의 누노말 누군가는 국제 분쟁을 막아야 되죠. 예. 누가 막아요? 지금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권에서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1차, 2차, 러시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차, 2차, 우크라이나 전쟁 2014년 돈바스 내전, 크림반도 합병, 2022년 2월 14일 전면 침공. 소련이 무너지니까 그쪽에 갈등들이 튀어나오죠. 예. 아무도 못 막았잖아요. 그다음 미국은요. 미국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팍사 아메리카노는 이미 석양이에요. 전 세계 GDP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해서 지금 미국은 아니거든요. 한 25%에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25%를 가지고 지금 칼질하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왜 힘겨운데 남의 나라에 전쟁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이 자본주의 정도 볼까요? 걸프전 1차, 2차,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리비아, 시리아, 지금 중동, 후티, 캄보디아, 태국, 그다음에 지금 인도, 파키스탄 끝난 거 아니에요? 언제 또 터질 수 있어요? 여길 누군가 들어가서 이걸 옛날 같으면 막죠. 냉전체제면 자기 지정이니까. 근데 지금은 막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막을 힘도 없고. 유엔은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필요 없다고. 아무 힘이 없고. 나토 필요 없다고. 왜? 국제기구는 이제 힘을 못 써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The UN has such tremendous potential. I've always said it. It has such tremendous, tremendous potential. But it's not even coming close to living up to that potential. For the most part, at least for now, all they seem to do is write a really strongly worded letter and then never follow that letter up. It's empty words, and empty words don't solve war. The problem with NATO is that we'll be there for them 100%, but I'm not sure that they'd be there for us. If we gave them the call, gentlemen, we are being attacked. We're under attack by such and such a nation. I know them all very well. I'm not sure that they'd be there. I know we'd be there for them. I don't know that they'd be there for us.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안보리 5개국이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네. 합의가 안 되잖아요.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힘이 없고 중국은 한계가 있고 미국은 지금 뜨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고 오래 가겠죠. 네. 석양은 오래 가겠지만 예전에 회복 못 하거든요. 그럼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자본주의 위기 해소가 되겠어요? 이게 갑자기 그 전 세계적인 호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 각국에서 스트롱맨들, 파퓰리즘, 선동의 정치 이게 그게 통하니. 그게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안하니까 예. 사람들은 불안하면 강한 데 의지해요. 그렇죠. 차분함보다는 뭐든지. 그다음에 배려보다는 내 걸 주려고 그러고 미래에 대한 가치, 새로운 변화 이것보다는 기존의 질서에 안 주려고. 왜 불안하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런 거대한 세계 질서에서 세계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나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기후변화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빠져나가잖아요. 여기에 무슨 컨센서스 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자 도생의 세계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아주 초강력 세계적인 리더가 나오거나 전 인류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불안하면 협력을 다 안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갑툭튀가 아니다. 시대가 이 불안이 만들어낸 아주 습한 지역에 지금 트럼프라는 버섯이 솟아난 거죠. 그 환경이 네. 트럼프가 탄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그러니까 그 버섯이 푸틴이든 트럼프든 아하. 사막에서는 버섯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습한 환경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영원히 사라졌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하.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선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Fake news. 그러니까 트럼프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일기였고 코로나 때 대응 잘못하면서 실권을 했지만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그러면은
그 무국화 시대가 무국화. 장기간 그렇죠.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무국화 입구에 들어선 거죠. 지금이요? 예, 이제요? 이게 입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흐트러진 유럽의 긴장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다음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고 했는데 Look, if we don't take Greenland, Russia or China will. And I'm not letting that happen. If we don't take Greenland, Russia or China will take Greenland. And I am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have Greenland. 다음번 정권에 들어와서 그건 미안해 우리가 없던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신뢰가 돌아오겠어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중국 군부는 당이 지배하거든요. 그렇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7명이에요. 네네. 그 주석이 시진핑이거든요. 부주석 장성인 나고 5명이 지금 다 수청됐어요. 이번에 다 예. 쓸었죠. 이 5명도 다 시진핑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5명이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 그럼 썩은 건지 썩은 걸로 한 건지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이 분열돼 있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군부가. 이 밑에는 또 안 썩었겠어요. 줄줄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떠나서 중국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그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 7명 체제 중에서 5명이 순차적으로 처음에 리쌍푸, 명호와 허웨이둥, 류전리, 이번에 장유샤까지 5명이라는 실세. 장유샤는 군 인력으로는 최고예요. 부주석이었으니까. 날아갔어요. 그 밑에 우리 지금 합참의장이 류전리거든요. 둘이 동시에 날아갔어요. 불법과 기강회의. 이 기후 위반으로 7명 중에 5명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다 날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건 뭐냐? 중국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투명성. 썩은 거죠. 어쨌든 시진핑 발밑도 썩은 거죠. 그게 중국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계의 무국화 시대에 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안보 질서를 못 지켜요. 누구도. 네. 경제 질서를 못 지켜요. 트럼프가 미리 스스로 깨고 나가요. 그다음에 정치는 각자 스트롱맨의 시대는 뭐냐면은 협력, 평화, 화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쟤랑 싸워서 이길게 이 충돌이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해서 파리 기후협약, AI의 새로운 윤리적 기준, 팬데믹 여기를 해야 되는데 다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결국 나라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끼리 살자라는 지도자들이 나타난 거죠. 유럽도 이제 트럼프에 대항해 싸우자. 이 개념이 있겠지만 네. 동맹도 필요 없구나. 동맹이 나를 때리는구나. 그러면 이 유럽은 각자 도생, 이합 집산의 세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나토 국가에서 미국이 저러고 있지만 우리 유럽끼리라도 뭉쳐보자가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분열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면서 유럽의 안정성이 깨졌잖아요. 환상이 깨졌잖아요. 그럼 나토가 뭉쳐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 나토를 깨고 있어요. 그럼 나토와는 괜찮느냐? 대표적인 친러파가 헝가리 오르반이에요. 항상 우크라이나를 비난해요.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슬라브가 슬라브라는 뜻이거든요. 예. 친러예요. 이 안에도 깨져나가요. 왜? 32개국 나토가 입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독일하고 폴란드는 붙어 있잖아요. 네. 프랑스는 여긴 더 강하죠. 영국하고.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은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토라는 존재는 왜 존재했느냐? 진영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무너졌잖아요. 동유럽에. 그럼 나토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점점점 동진하면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흡수했어요. 과거에 소련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 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동일체를 형성하겠냐고요. 러시아 때문에 안보적인 자극은 받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트럼프, 미국이 강력하게 이걸 결집할 수 있는 신뢰를 줬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삐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토라는 틀은 유지하지만 그러나 머릿속에는 뭐겠어요, 이제.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게 나토라는 틀은 유지되고 나토 국가들의 생각은 다르더라도 나토 밖에 있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저렇게 막 큰 짐승이 짖고 있으면 안에서는 단결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토 국가끼리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나토 국가끼리 견제할 가능성은 없죠. 그러나 외부의 위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안보적 각성은 됐어요. 네. 그러나 러시아가 유럽과 전면적인 전쟁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러면 이미 얘기했던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의 협력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이게 분열이 되겠죠. 그 나라들이 그럼요. 친러로 가면서 친러도 있고 반러도 있고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그게 이걸 또 통합을 나토를 시켜줄 위협할 수 있다. 구심점이 사라졌으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미국이 먼저 트럼프는 전쟁이 끝나면
먼저 러시아로 달려갈 거예요. 네. 왜? 트럼프 계산해 밝으니까 돈만 되면 뭐든 할 거 아니에요. We'll speak to you very soon and probably see you again very soon. Thank you very much, Vladimir. Next time in Moscow. Oh, that's an interesting one. I don't know. I'll get a little heat on that one, but I could see it possibly happening. Thank you very much, Vladimir. Thank you. And thank you all. Thank you. 그러니까 지금은 진영의 시대가 아니다. 지금 러시아 충격으로 인해서 유럽이 단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균열이 많다. 그리고 그 균열의 결정적인 균열이 금을 가게 한 게 누구냐? 트럼프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국과 손을 잡잖아요. 영국, 독일이 어떻게 해요?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제어하고 싶어하는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잖아요.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고 EU를 때리니까 중국은 지난해 무역 흑자가 1조 달러예요. 네. 미국에 대한 비중은 줄었는데 EU나 다른 쪽은 늘었어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해요 결국은? 나토는 그러니까 통합되는 것처럼 아닌 거죠 지금. 균열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형도가 그렇게 대륙의 판이 바뀌듯이 지금 바뀌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책에서 조폭의 질서라고 비유하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폭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군웅할거의 조폭이 가는 거고, 강력한 조폭들이 있으면 그 조폭이 있는 데에서는 잡범들이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의 야쿠자가 지배하는 그 일본 말로 나와바리, 나쁜 말이지만 범죄어지만 그 안에서 좀도둑들이 설칠 수 있겠어요? 그게 냉전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냉전기에는 미국이 지배하는 관할하는 자본주의 질서와 예. 진영이죠. 소련이 관할하는 이 사회주의 진영이 있었어요. 이 진영은 똘똘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급망 자체도 두 개였어요. 자본주의 공급망, 사회주의 공급망. 우리하고 중국하고 거래했어요? 안 했어요. 네. 남북교류 한 푼도 없었어요. 네. 만나면 잡아가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각자 자기 안에 그 진영의 질서를 지켜요. 왜? 3차 대전 핵전쟁.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피하기 안에 위해서 튀고 올라오면 그 지금도 있나요?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오면 퉁퉁퉁 치는 거죠.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라하의 봄부터 시작해서 소련은 안에서의 이탈하려면 폭력으로 진압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턴 헤미스페어, 쿠바 피그만 침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칠레 아엔데 정권 붕괴시키고 하는데 많은 데 개입을 해요. 반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이 저런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선 이유도 뭐냐? 이란이라고 하는 팔레비 정권, 친미 반공 정권을 독재 정권을 지원하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의 반감을 가지고 반미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질서를 지킨 거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냉전의 말기였죠. 79년에 이슬람 혁명에서. 그러니까 이 냉전기에는 오히려 분쟁이 안 많아요. 그러니까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은 베트남 전쟁 요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 터지는 거죠. 유고슬라비아 내전, 체첸 1차, 2차,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1차, 2차, 각종 민족 분규, 학살극이 너무나 많았어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이즈나 아세티아 같은 데부터 시작해서 냉전 이후에요. 냉전 이후에죠. 그러니까 절대로 유럽에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고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 안에서는 터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럽 그러니까 동유럽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서유럽권은 아니잖아요. 소련권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미국도 여기저기 걸프 1, 2차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여기저기 전쟁들이 막 터지는 거지 이 자본주의권에서도. 그러니까 조폭의 질서는 언제나 냉전의 추억이죠. 냉전기에는 오히려 냉전적 질서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쪽이 무너지고 나니까 조폭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잡범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게 더 혼란스러운 무국화 혼란이죠. 시대이고.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3차 대전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지역 분쟁들은 더 터지는 거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누가 기다려요?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분쟁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일촉즉발인 게 여기저기 있다는 여기저기 거죠.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도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아프가니스탄까지 껴가지고 여기도 계속 터져요. 시리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걸 아무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다. 없는 거죠. 이게 시작이고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세계 각국이 스트롱맨을 원한다. 극우화가 된다. 혹시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도 스트롱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스트롱맨 한번 이런 분 계셨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죠. 네. 바로 그 흐름이었어요. 정책 선거 아니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힘인 스트롱맨인 거예요. 실제로 스트롱맨에 해당하는 일을 했잖아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우리도 한번 그 와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유럽의 극우화라든지 어디의 극우화 이런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도 그 영향 그런 범위 선택을 있었던 했었다. 거예요.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아마 유튜브에서도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K방산, 국방, 국뽕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평화가 중요합니다. 뭐 적정 국방 반드시 뭐 국방 얘기 강한 게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댓글이 막 달려요. 정신없는 소리 마라. 뭐 지금 국방력은 아무리 강해도. 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그럼 굶으면서 하루 두 끼 먹으면서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유지할까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나 이 거대한 불안 속에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일단 날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경제가 안 좋으면 안보가 좀 흔들리거든요. 근데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날아가 버려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제 어떤 게 있어요. 강한 지도자, 강력한 힘 이런 걸 희구하게 되죠. 유약한 지도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죠. 강력한 리더십일 수도 있지만 이게 파퓰리즘, 선동주의로 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트럼프 마가를 외쳤지만 예. 지금 하는 게 합리적인 해법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더 혼돈으로 빠져들게 하잖아요. 이게 스트롱맨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과 스트롱맨은 다른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이란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을 설득시켜서 가는 게 사실은 강력한 리더십이고 그리고 그런 난제를 풀어나가는 합리적인 추진적인 리더십이 바로 강력한 리더십인 거예요. 근데 스트롱맨은 뭐냐면은 선동적이죠. 근육질에. 세상에 근육질 해결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다 전쟁을 해결하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그랬는데 가지고 싶으니까 전쟁까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말로는 얘기 안 했지만. 요거는 좀 옆으로 빠지는 질문입니다만 왜 그 윤 어게인을 외치시는 분들도 물론 이게 정치적 성향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정세라든지 좀 불안감 이런 것도 좀 그쪽에 투영이 되는 거라고 그럼 보실까요? 물론 이제 정치적 성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죠. 그러나 정치는 복잡하니까 정치는 선악이 아니에요. 정치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쪽은 전통적인 그 지지의 관성도 있겠죠. 정치적으로는 뭐 윤 어게인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전 봐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뭘까? 스트롱맨의 리더십. 아까 말씀은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스트롱맨의 리더십인 거죠. 근육질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뭐 경제적인 거나 뭐 북한과의 관계나 뭐 내부 정치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외부 요인을 좀 따져보면 미국이 지킬 곳, 지키지 않을 곳 좀 이제 구분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명쾌하게, 대외적으로. 예. 그러면 그게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따른 것인가? 그렇다면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어떨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 봐야죠. 그러니까 미국은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국제 질서를 지키고 국제 규범을 지키고 그런데 그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지켜준다라기보다는 그럼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를 그곳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질서가 오랫동안 왔는데 그 질서의 관성에 살던 사람들한테 그걸 깨니까 트럼프가 질서를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질서를 유지해봤자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트럼프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은 의미 없다. 내가 바로 정의다 이렇게 도덕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네. 그게 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 세계를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진영을 형성을 했고 그 진영이 자본주의라는 블록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진영이 이완되고 있는 거죠. 이완되고 그 진영을 유지함으로써 유지할 능력도 없고 미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말하죠? 자, 나왔어요. NSS 국가안보전략 지난해 12월에 네. 이번에 NDS 나왔어요. 국방부 차원의 국가방위전략. 웨스턴 헤미스피어 미국 본토가 중요하다. 당연하죠. 왜? 전 세계를 지킴으로써 과거에는 미국의 이익이 생겼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지킴으로써 드는 비용보다 미국의 이익이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지킨다. 근데 그 미국만이 아니고 어디냐? 미국, 북아메리카, 중남미까지 그리고 얼음이 녹고 있으니까 그린란드까지 이게 웨스턴 헤미스피어다. 그게 이제 서반구. 그렇죠. 서반구 전략인 거예요. 글로벌이 서반구로 나눠진 거예요.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반으로. 여기는 베네수엘라 폭격해. 그다음에 그린란드 필요하니까 얼음 녹으니까 내 거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네. 중국은 우리에게 위협이니 중국은 내가 견제할 거야. 중국은 도전 세력이니. 요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자 유럽은 중국과는 거리가 있죠. 네.
중국 잡으려면 대만은 반드시 보호해야 반드시,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잡으려면 지금 동북아에서 미군이 제일 많이 하는데 어디예요? 일본. 일본하고 그다음 한국이거든요. 그럼 이거 미국한테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중국 필요하죠. 잡으려면.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저희 북한 때문에 한반도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국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한 이미 거예요. 말했잖아요. 그 NDS 국방전략에 1월 달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정확히 영어로 critical but more limited US 제한적인 지원을 지원이에요. 통해서. 지원. 이 얘기 뭐예요? 재래식 전력은 훨씬 더 줄이겠다. 크리티컬은 뭐냐? 해구산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예.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거 동맹 예. 이야기할 때 최근에 그 국가 방위 전략도 그렇고 항상 제한적인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더라고요. 예. 더 줄인다는 얘기예요. 더 제한적인 그 서포트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뭐냐? 지원은 줄일 거야. 그렇지만 네가 꼭 필요한 건 줄 거야. 크리티컬. 한방. 이게 한 방이 핵이에요. 전략적 능력은 막아줄 테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런 이거에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시그널이 북한은 니들이 알아서 해. 핵은 막아줄게. 나는 여기 있는 건 중국을 막기 위한 거야. 이 얘기죠. 근데 여기 다카이치 뭐라고 말했어요? 대만 유사시에 나 전쟁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 다카이치 잘한다고 트럼프가 말하면 시진핑 화내니까 그럼 무역전쟁이 다시 붙고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조용히 있는 거지.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죠. 다카이치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러나 너 혼자 싸워. 내가 명시적으로 못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방 전략에서는 다카이치가 이뻐요. 그러나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역 합의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휴전하고 있는데 콩만 안 사가도 코피 터져. 히트를 안 팔면 코피 터져.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그만하자. 그리고 4월에 내 베이징 갈게. 미국과 이렇게 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돼.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방전략 차원에서는 중국을 잡는 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선거.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죠. 네. 그러려면 시진핑이랑 잘 지내야 돼요. 경제적 타격을 안 받아야 되니까. 이게 비유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리 양해를 좀 구하면 사냥꾼이 사냥개를 막 풀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들깨 잡고 막 늑대를 네. 잡으려고 해. 예. 근데 얘가 너무 멀리 나가네. 근데 저기 있는 먹잇감들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좀 관리가 가능해. 그럼 사냥개가 돌아오지 않는데 혼자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사냥꾼하고 사냥개는 또 이러면 또 사냥꾼들이 싫어할 텐데 애정이 깊어요. 그러나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미국의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만을 지키고 중국을 잡는데 결정적인. 자,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지난해 말에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공개한 적이. 한반도 지도를 뒤집었다고요? 예. 한반도를 중심으로 놓고 예. 우린 대륙에 붙어있는 한반도 지도를 보잖아요. 예. 근데 이거 거꾸로 해. 위에서 보는 한반도예요.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오키나와, 도쿄, 필리핀, 마닐라, 베이징, 그다음에 평양, 그다음에 이쪽 이 극동 시베리아 여기를 계산해 놓은. 그러니까 한국이 정확히 중심이에요. 세계 중심이에요. 이렇게. 그런 지도를 공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도련선은 섬을 연결하는 네. 열도선이라는 개념인데 오키나와 그다음에 대만, 필리핀 안쪽으로 몰라카이어까지 요걸 제1도련선이라고 그래요. 요걸 선을 그으면 오키나와에서 필리핀까지 그으면 대만과 한국이 안에 들어가죠. 예, 예. 시진핑은 요 1도련선 안에 미국의 해군력을 격퇴하는 게 1차 목표예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도련선을 깨는 게 목표고 그럼 1도련선이 미국과 중국의 핵심적인 분쟁 지역이거든요. 근데 브런든 사령관이 거꾸로 된 한반도 지도를 공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네네. 미국이 중국이 그어놓은 1도련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이미 한반도는 어디 있어요? 안에 들어와 있죠. 예. 그러니까 적을 막으려고 담을 쌌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적이 이미 안에 있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그러니 미국이 주한미군을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 절대 안 버리죠. 절대 안 버리죠.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북한은 니들이 막어. 핵은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한반도가 예.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이 있는 그 휴전 지역이어서라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주둔지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해요.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해 말 왔었거든요. 예. 한국에 마스가 이런 거 협력. 그때 그랬어요. 한국 핵추진 잠수함 당연히 중국 견제 써야 된다. 옛날에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군이 북한 억제에만 있는 건 아니다. 옛날에 이런 말 안 했어요. 맞아 했죠. 그 미국의 전정부 장관도 최근에 그 얘기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미 불편한 현실. 아니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세계 10위 경제력, 국방력 5위, 네. 5위인데
그런데 재래식 전력으로는 북한을 압도하는데 미군이 뭐라고 그걸 지켜줘요? 너네는 충분히 니들이 잘할 수 있어라고 부추기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보는 관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국제 질서는 그런 거예요. 미국이 왜 우리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위해서 지켜줘야 돼요? 냉전 체제도 아닌데. 냉전 체제는 한쪽을 우리가 막아주니까 했는데 지금 냉전이 깨졌잖아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살고 그럼요. 무기도 세계에서 5번째로 그럼요. 많고 쟤네까지 우리가 저기 지켜주는 거예요. ATM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 잘 사는 나라. 그럼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없으니까 왜 핵무기 안 지켜준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핵무장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미국이 그러면 영향력을 잃으니까 그것까지 야, 핵무기는 내가 지켜줄게. 그게 바로 크리티컬이에요. 내 거 써. 크리티컬. But more limited US support는 뭐냐? 재래식 전력은 대폭 줄일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주한미군은 재조정된다. 재조정이요? 예, 규모도 준다. 그게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예요, 그건. 주한미군 감축이요? 주한미군이 더 많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군만으로도 되는데. 상징적으로만 주한미군이 있어도 되는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 이미 트럼프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미국의 해외 원정군이 대략 한 20만쯤 되거든요. 예. 그중에 한 8만 정도가 한국과 일본에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40%예요. 그죠? 예. 그럼 당연히 재조정 대상이 안 되겠어요? 그게 이제 전쟁의 양상이 과거처럼 뭐 재래식 무기라든지 병력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재래식 전력을 대규모로 유지하는 건 돈이 많이 들고요. 지금 주한미군의 아파치 부대 뺀이 어쩌니 그 얘기예요. 아파치 헬기 부대 유지 운영에 많은 돈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무인기 시대잖아요. 드론이 있는데 시대잖아요. 무슨 아파치야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러면서 지난해 초에 MQ-9 리퍼라고 그거도 이 무인 정찰이면서 공격기, 요인 암살 이게 때문에 서해 다 보이거든요. 이 부대는 창설했어요. 군산에. 그러면서 브론사령관이 뭐라고 하느냐. 병력이 아니라 전력이 중요하다. 전략적 억제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전략적 억제는 뭘 위하느냐. MQ-9 리퍼가 뜨면 서해에 뜨면 북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다 보거든요. 산동반도에 있는 북해함대부터 시작해서 중국군 움직임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온 게 온 거예요. 자,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막아라. 그러나 니들이 부족한 전략 자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 먹고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올 게 온 거를 하고 봐야 돼. 이 얘기는 뭐냐. 전시작 정권 환수도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재명 이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하면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안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주 국방의 활용점정을 하는 거고 되게 뭔가 있어 보이나 또 한켠에서는 이거 불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은 안 된다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예. 세계 180이 190이 되는 나라도 전시작 전권 가지고 있어요. 네. 북한이 핵을 가졌어도 36이거든요. 35위. 예. 전시작 전권 가지고 있어요. 세계 5위 국방력 가진 나라가 전시작 전권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소화병인 거예요. 영원히 키워주면 되는 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그때 유치원 가방 계속 메고 다니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거죠. 이제 우리 군의 그 능력이 과연 되느냐. 능력 됩니다. 제가 합동참모본부 자문위원이거든요. 몇 년째. 군을 믿으세요. 역할을 주면 합니다. 충분히. 세계 5위가 전시작 전권을 운영 못하면 세계 6위, 7위, 8위, 9위, 10위는 어떻게 작전권을 운영을 합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합리적이긴 하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내가 가면 길이 됩니다. 한번 뒤집어서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자주 국방이라는 네 글자가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 제대로 능력이 되나? 왜 어떤 미군의 사령관이 한국군의 어떤 전력 실태를 보고 막 비판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구냐. 야, 쟤네 가지가라고 해. 우리는 중국만 억제하면 돼. 이런 계산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과 네. 미국 합참의 의견이 달라요. 어, 합참은 자기들이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군인이니까. 군이니까 한국군 대장의 지위를 받고 싶지 않잖아요. 아하. 미군이 받고 싶겠어요? 자기들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백악관은요. 야, 어차피 힘도 없고 돈도 드는데 이제 걔네들 줘야지. 이 입장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군이 보기에 우습다. 당연히 우습죠. 미국군이 보면 어디는 안 우습겠어요? 영국은 안 우습겠어요? 프랑스는 안 우습겠어요? 미국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하, 세계 최강의 당연하죠. 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당연히 미국만큼 못하죠. 왜? 미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미국이라는 완벽한 전시작전권에 의존해서 영원히 자생력을 살아간다? 아니죠. 가져와서 한국형 전시작전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야 되는 거지. 영원히 동네 큰형한테 지금 얹혀서 살아요?
그 형이 마음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건 소화병인 거고 영원히 안 좋아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거면 뭐 미국도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은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이 이제 환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미군은 또 있어야 되겠고 다만 감축을 하더라도 병력보다는 전력 중심으로 운용이 되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좀 너무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북한의 핵 공격 능력만 없으면 핵을 가져도 북한은 35위라니까요. 거기다가 한반도에 만약에 이제 핵우산이 있다면 그럼요. 그리고 지금 1945년 8월 이후로 핵무기는 써본 적이 없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뭐 다 공동 자멸을 염두에 두고 그럼요. 하지 않는 이상. 이번 미국의 국방전략 NDS에도 북한이 비록 낙후된 재래식 전력이지만 여러분 낙후라는 표현을 분명히 넣었어요. 위협할 수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방력을 너무들 우리만 우리 국방력을 안 믿으시는데 물론 우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군은 아주 체계적이고 탁월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국방력을. 지금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은 좀 전쟁이 없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긴 했지만 MBT 주력 탱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네. MBT라고 그래요. 영국은 이제 그건 챌린저를 써요. 프랑스는 르클레릭을 써요. 독일은 레오파르드 2를 써요. 네. 그다음에 이태리는 아리에테를 써요. 근데 이 나라들이 가용한 MBT가 모두 합치면 한 1000대쯤 돼요. 근데 한국은 MBT가 한 2300대예요. 그중에서 3세대 이후만도 한 1700대 되거든요. K1, K1, K2까지 합쳐서 튼실해요. 그다음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K9이 장악하고 있죠. 다 우리가 만들어요 지금. 네네네. 그다음에 다연장 천무.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지난해 12월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탄도무게 중량만 8톤인 세계 최대의 괴물 미사일 천무5. 자, 이 육군의 일부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해군으로 가볼까요? 해군은 울산급에서 시작돼서 광개토 2, 3에서 지금 3,000톤급, 4,000톤급 때 지금 7,000톤급에서 8,200톤급 정조대왕함까지 나왔거든요. 이지스함이에요. 이지스함. 그다음에 209급 잠수함에서 시작해서 지난해 12월 퇴역했습니다만 장보고 209급 9척. 그다음에 214 1800톤급 9척. 그다음에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3척. 여기 SLBM이 들어가서 발이. 그다음에 장영실하면 배치 2거든요. 장보고 3. 여기 10발 들어가요. 지금 재래식 3,000톤급, 3,600톤급 재래식 잠수함에 10발의 탄도미사일 실은 건 우리밖에 없어요. 실제 3,0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독일도 실물을 못 만들었어요. 그 잠수함의 원조인 독일도.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공군으로 가볼까요? KT-1부터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이걸 개량한 FA-50. 프런트 많이 사갔죠? 많이 사갔어요. 그다음에 KF-21, 4.5세대. 4.5세대 전투기 만드는 나라 세계 손가락에 꼽아요. 세계에서 국방 5위라고 그러면 안 믿는데 자꾸 뭐 국방이라고 그러는데 5위 맞습니다. 맞고 이 정도의 튼실한 거기다가 1950년 7월 27일 이후로 언제든 전면전을 준비해 왔어요. 예비군은요. 이 정도면은 대단히 튼실한 전력이거든요. 근데 이것 갖고도 맨날 뭐 우리가 북한한테 지네 어쩌네. 북한 128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한 90만 명 내외라는 설이 정설이고 그중에 3분의 1에서 한 40% 정도는 영양 결핍이에요. 들어가서 총 한 번 1년에 총 한 번 거의 안 쏴요. 농사만 져요. 대부분의 사람 친구들이. 돈이 없는데 36인데 5인데 어떻게 맨날 훈련을 하겠습니까? 아까 잠수함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발전의 핵추진 잠수함 그 건조 승인을 받았는데 박사님이 책에서 단군 일의 최대의 경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해주신 말씀이랑 같이 빗대서 보면 이거는 북한 억제하라고 한국에게 승인해 준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 억제용을 하고 쓰라고 혹은 쓰자고 네. 승인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동안 왜 안 해줬겠어요? 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 그동안은 왜 허락 안 해줬겠어요? 중국의 위협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거든요. 니네 핵추진 잠수함 갖다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 때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심 잠수함 요구할 때 그 다음 날 시진핑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직후에. 근데 북한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내려오는 잠수함이라고 중국을 분명히 언급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어. 우리가요. 어. 그래서 그때 뭐 외교적인 실수다 뭐 시진핑 만나기 전에 저런 얘기 왜 하느냐 그랬는데 전 그때 해설할 때 그랬어요. 의도적인 거다. 트럼프한테 보여주려고 그럼요. 당위성. 너네 힘들지 않냐. 잠수함도 지금 만들기도 어렵고 MR을 유지보수 힘들고 헉헉대는데
우리가 핵심 잠수함 있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잖아라고 의도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친중이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을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미국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준 거네요. 아, 친중인데 그렇게 팩트시스로 수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고, 예? 친중인데 일본 그 다카이치 총리 중국 갔다 와서 바로 가고 그냥 우리 국익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친중이 필요하면 친중하는 거지. 친중이 필요 없으면 반중하면 돼요. 반중하는 게 국익이면 반중하면 되는 거예요. 친중하는 게 도움되면 친중하는 거고. 트럼프 발가락이라도 빨아야 되면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국익이 되면 그게 실용외교예요. 국제질서는 그런 거예요. 상상이 좀 싫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편집해 주세요, 발가락.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뭐 가랭이 사이라도 길하면은 당연하죠. 외교는 그런 거예요. 이 냉혹한 질서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 삼전도의 굴욕처럼 땅바닥에 머리 찌어야 우리가 되고. 필요 없으면 미국은 언제까지 대한민국에 있느냐? 대한민국이 필요할 때까지 있어요. 자기들에게. 필요 없으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껴안고 벨질 사이드 매몰차게 버리고 갈 거고 예. 우리가 필요하면 나가라고 엉덩이 발라셔도 절대 안 나갑니다. 그냥 놀러 앉아 있어요. 그게 국제 질서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해주고 미국 마음에 잘 들어야 되고 뭐 성적이 흔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짝사랑이랑 비슷하네요. 베트남, 사이공 그냥 떠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냥 떠났잖아요. 필요 없으면 떠나는 게 그럼 미국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지원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은 우리한테 이익이 오는데 그러면 지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슬픈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짝사랑의 비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역시 부적절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 사랑해 좋아해 선물 공세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헤어스타일 잘 하고 다니고 깔끔하게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걸 비슷한 거고 국제관계에서도 나를 떠날 수 없게끔. 인간관계, 국제관계 아주 쉬워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면 돼요. 조한범 박사님처럼. 앞으로 고정 출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 국제 질서예요. 우리가 트럼프의 저 황당한 제가 크레이지 트럼프 뉴노멀이라는 말까지 만들었거든요. 황당하잖아요. 동맹에 등을 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을 못 버려요? 아직도 매력이 있잖아요. 필요하니까. 세계 GDP의 25%를 가지고 있잖아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저렇게 정말 저는 트럼프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그거 제가 말합니다. 한미동맹 유지하고 중요하다고 말해요. 군사적으로. 그건 제 기분일 뿐이에요. 기분 나쁜 거. 그러나 우리 이 대표님도 네. 여기 한 번 나오면 1000만씩 조회수 나오는 사람 기분 나쁘다고 안 불러요? 아유, 뭐 신발이라도 닦아드리고 해야죠. 당연히 네. 그런 거죠. 국제질서는 간단해요. 예. 체면, 선악 필요 없고 센 놈한테 붙는 거예요. 아직은 센 놈이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저 아까 브랜드 떠올랐는데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엄청나게 세게 나가잖아요. 막 네. 반중 뭐 자기네 뭐 히토류 수입 막 이런 거 문제가 될지언정. 네. 그러면 지금은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에 세게 나가는 게 국익에 지금 도움이 된다는 판단일 일본은 걸까요? 그렇죠. 일본은 그럼으로써 더 센 놈 미국과 확실하게 이 동맹을 유지한다는 거고 미국의 흐름을 읽은 거죠. 트럼프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숙명적인 경쟁 관계에 센카쿠 열도도 있고 중일 전쟁도 했고 네네네. 양측은 경쟁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쪽을 누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줄타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확실하게 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크면 클수록 일본은 약화돼. 그걸 경험도 했잖아요. 아하. 언제? 중국이 크면서 G2 역전도 한국 했으니까. 손잡고 한국과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몰락의 길을 그렇죠.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 견제라는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본 국내 정치죠.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흐름 속에서 일본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우리가 G2였는데 한국보다 못 살아? 한국 캐대언 봐야 돼? 한국 아이돌한테 지금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써? 이런 좌절감이 있어요. 깊은. 아, 여기에 이제 스트롱맨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아베인 거지. 스트롱맨. 우리 전쟁 다시 해야 돼. 무기 사야 돼. 이런 것들 일본의 군국주의와 보통 국가 그다음에 한국 것들 까불어 타카이치 그랬잖아요. 어디 감히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참정당 돌풍이 그거예요. 일본인들의 좌절, 상실감에 기생을 하는 거죠. 구구적 성격이. 타카이치 여기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 아베라고 하는. 그렇죠.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젠더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일본도 치고 처음에 우리도 쳤어요. 독도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서 공중급을 받아야 되는데 오지 말라 그랬죠. 독도에서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거부해서 안 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오래요 또. 왜? 중국하고 붙다 보니까 외롭거든. 외롭거든. 우리한테 신뢰 주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이재명 대통령 드럼 치고. 그렇죠.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까지 척지면 안 되잖아요. 막 호텔까지 마중 나오고. 그렇죠. 전선을 두 개로 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지. 뭐 우리를 완전히 아니에요. 언제든 반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다까이치. 야, 거기 속으면 안 되네요. 우파 중에서도 이제 극우에 가까운 분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뭔가 굉장히 유화적으로 하길래. 극우적 실용주의죠. 극우적 그러니까 실용주의. 필요하면 언제 또 등을 치겠죠. 뭐 그렇지. 한국 화장품 좋아한다, 그럼요.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는 것도 립서비스고. 그럼요. 그게 필요에 뭐가 의해서. 어려워요?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일본한테 뭘 좀 많이 얻어낼 수 있을까요? 거래죠. 지금 거래인 거죠. 지금 얻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가 대접 받았잖아요. 중국가도 대접 받았잖아요. 이러면 이 상황에서 한국이 가진 이 거래 중심적 외교관을 보면은 각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죠. 네. 중국 가는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 찍고, 그다음에 일본 가서는 닭가이 짜고 드럼 치고. 그럼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혼돈의 세계에서 양쪽 네. 다 우리 필요로 하니까 이게 외교예요. 근데 우리는 줄타기 외교가 가능하고 혹은 그렇게 해야 하고 일본과 중국은 줄타기 외교가 아예 안 되는 입장들이고. 안 되죠. 양측이 줄타기 외교를 언제 하느냐? 양측이 서로 치명상을 입을 때. 그때는 막판에. 이제 손을 이제 오겠죠. 그러나 지금 일본이 우경화한다고 그러면 중국도 우경화예요. 중국 민족주의, 차이니스 드림, 중국 몸. 사실 중국이 뭐 공산주의 같지만 극우적 민족주의에 지금 기반하고 있는 중국 민족주의. 그러니까 전랑외교, 중국 국뽕영화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니까 흔들리는 시진핑 주석 체제 내부에 어떤 중화 민족주의를 장악하는 흐름이 큰 흐름이 있죠. 그게 바로 대만 침공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젊을 때부터 애국 청년들 막 양성하고 중국 애국주의. 거기에 취해 있게 하고 그러면서 전선을 밖으로 돌리면서 더 단결하게 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양측의 중화민족주의와 일본 민족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 정치를 서로 강화하려는 흐름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이 중간에 있으니 척지면은 불리한 거죠. 그렇지. 우리는 되게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지금은 나쁠 건 없죠.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는데 우리가 뭐로 그 싸움에 낄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편 들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실용적으로. 실용적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가능한 건 뭐냐? 몸집이 커졌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럼요. 지금 반도체, 배터리, 조선, AI 시대 전기거든요. 예. 전기가 또 우리 강자예요. 전기 관련 각종.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기기들. 전기 시대의 원자력. 필요한 게 많거든요, 우리가. 없으면 우리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죠.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가 필요 없으면 힘도 없으면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이게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군사력 측면에서도 이제 한국의 덩치가 커졌으니 과거 우리나라가 우리를 생각했던 거랑은 또 이제 시각을 더 넓히고 높일 필요가 있네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그게 하나 있는데 네. 거지 있죠, 거지. 네. 지금도 뭐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막 음. 저기 동량을 받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이제 돈 달라고. 그 거지가 로또에 당첨되면 하는 일이 있대요. 거지가 로또에 당첨되면요. 네. 그 깡통을 금으로 바꾼대요. 그리고 계속 구걸해요. 그러니까 깡통을 버려야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린 이미 깡통을 버려야 되는, 우리가 거지는 아니지만 깡통이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우리가 거지 아닙니다. 비유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꾸 그러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큰 새우 봤어요? 세계 10위, 경제력 5위, 국방력, 문화력 1위, 그다음에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비상계엄, 뭐 윤호혁엔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거대한 혼돈을 이겨내가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 전 세계 없어요. 미국 봐요 지금. 트럼프 광풍 못 막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몸집이고 이 정도의 능력이면은 이미 우리는 새우가 아니에요. 새우는 졸업한 지 오래예요. 우리는 지금 돌고래 그러는데 저는 청새치라고 아시나요? 앞에 그 예. 뾰족한 거. 그거 찔리면 가요. 어딜 가요? 영혼이 가요. 그 청새치 같은 치명적인 무기까지 있는 거죠. 자꾸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는 거예요. 마스가 없으면 미국 가망 없어요. 해군력 유지. 그렇죠. 우리 지금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하는데 물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캐나다가 확보하려고는 3,000톤급 잠수함을 실물을 만든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디젤 잠수함, 대륙 잠수함. 중국 거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거 사지는 않을 거고. 독일은 실물이 없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가능이나 했어요? 몇십 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다. 확실히 달라졌지. 그럼 달라진 국격에 맞게 예. 외교의 수준, 그다음에 글로벌 공간에서 주요 행위자의 수준도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에서도 이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조한범 박사님의 신간 바탕으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짜 표적이 중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많아요? 패권 전쟁의 상대방? 그러니까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네. 미국은 지금까지 라이벌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차 세계대전 때 1917년에 독일 제국 미국 GDP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1917년이면 미국 별볼일 없는 나라거든요. 아직도 중심은 유럽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독일은 미국 GDP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미국 결국 개입했죠, 전쟁에. 네네. 2차 세계대전 독일은요. 히틀러는 더해요. 히틀러가 유럽을 휩쓸었죠. 그때는 미국이 이제 국력을 팽창시킬 때 아니에요. 히틀러가 미국의 4분의 1을 못 넘었어요. 25%를. 당연히 치죠. 소련도 전성기 때 미국의 GDP의 40%를 못 넘었어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유일하게 50%를 넘은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이미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미국은 알았어요. 일본의 이 부흥기 정말 이코노믹 애니멀 80년대 90년대거든요. 일본은 95년에 미국 GDP의 75% 1%까지 가요. 역사상 최대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왜?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단일한 요인만은 아니지만 엔고 그다음에 반도체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반도체였죠. 그게 우리한테는 기회였던 거예요. 일본을 두들겨 패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삼성, 현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기 시작. 사실은 미국한테 고마워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은 일본 어떻게 돼요? 지금은 좀 10년, 24 회복 못 해요. 아니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제 바닥으로 갔다가 10한 4, 5%밖에 안 돼요. 지금 미국 71%까지 갔던 일본이 그러니 일본이 좌절하는 거죠. 일본인들이 깊은 상실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라이벌을 주저앉힌 게 미국이에요. 너희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두들겨 팬 거죠. 어깨쯤 오니까 이제 두드려 팬 거죠. 이게 기어올라 플라자 합의, 반도체 억제, 자동차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중국은 2021년에 미국 GDP의 76%까지 갑니다. 최대죠. 이거 살려주겠어요? 50% 넘을 때가 언제냐? 오바마 때. 그때 오바마는 알았어요. 중국 잡아야 돼. 피보트 에이시아. 네. 아시아 중시 정책. 아시아로 가자. 누구 잡으러? 중국 잡으러. 누구 데리고? 소련이 무너지니까 유럽에 있는 병력 빼요. 시에일 가스 때문에 중동이 안중해지니까 석유 작업하니까 중동의 병력 빼요. 이걸 어디로 보내? 아시아로.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그래요. 네. 재균형. 전 세계 해균량의 60%를 아시아 태평양이. 왜? 중국이 크니까. 지지 밟아야 돼. 네. 떠오르기 전에 실패했어요. 그래. 실패했다고요. 2007년 8년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파산.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가요. 미국 코피 터져요. 못 잡아요. 오바마 다음에 트럼프가 왔죠. 트럼프는 알았어요.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와요. 원래 아베 건데 트럼프 가져간 거예요. 아시아보다 넓은 개념이 태평양이죠. 네. 근데 여기 인도까지 붙여요. 왜? 인도는 중국과 왼수니까. 서쪽에서 막아 인도. 그다음에 호주 남쪽에서 막아. 일본 왼수니까 동쪽에서 막아. 미국 4개죠. 이게 쿼드예요. 그렇죠. 중국을 압박해. 바이든이 왔어요. 그래도 바이든 한술 더 떠요. 동맹 중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중국 잡으려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계 민주주의 다 모이래요. 중국은 아니에요. 세계 전체 민주주의 정상들끼리 모여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한 거죠. 트럼프 이익이 뭐예요? 한 놈은 팬다. 중국. 지금 경제적으로 협전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중국을 잡는 거죠. 중국을 때려잡아야만 미국의 패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린란드도 그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북극 패권. 그린란드에 히트로가 있고 자원이 있으면 얼마나 많고 이게 언제 녹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해양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북극이라는 항로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린란드라는 목줄을 잡아야만 북극 패권도 잡을 수 있거든요. 물론 중국 견제에 자원 다 있지만 제가 보기엔 서반구 전략의 핵심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중남미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그 지금의 주적은 중국인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역사상 모든 미국의 라이벌들은 미국이 주저앉힌 거죠. 네. 만일에 우리가 더 큰다.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죽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GDP의 70% 간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이미 50% 근처만 가도 우리 죽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중국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 책에서 보니까 러시아,
인도까지도 미국의 표적에 있다고 하시죠. 러시아, 인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누구든 지금은 러시아, 인도 모두 중국을 잡는 데 협력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러시아, 인도도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이 된다. 그럼 그땐 때리겠죠. 지금 푸틴은 미국이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에요. 왜? 중국을 잡아야 되니까. 인도는 미국이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에요. 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마가는 뭐냐면 트럼프의 그 본심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다시 미국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미국이 국제 질서를 지켰던 국제주의, 그러니까 이익이 되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면 웨스턴 헤미스피어 일단은 그린란드에서부터 남북 아메리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폭격한 거고, 그 다음에 멕시코 어쩌고 뭐 쿠바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만큼은 배타적인 영향을 행사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 예. 두 번째는 트럼프의 수단은 뭐냐면 바로 석유 만능주의. 트럼프한테 석유는 A부터 Z, A부터 Z까지예요. 왜냐? 저유가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저유가를 확보하게 되면 세계 에너지의 패권을 본인이 쥐고 싶어해요. 가격 조절권을 가지고 싶어해요. 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석유 가격을 석유 패권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선하게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무래도 에너지 작업이 안 되니까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거든요. 근데 이 유가를 조정하고 이 에너지 유통망을 미국이 장악하면 언제든 중국의 숨통을 조일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가를 조정하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유가를 하락시키면 수입이 떨어지니까. 이 두 번째 석유 패권.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트럼프의 표로 가요. 네. 지지층으로. 그래서 자꾸 유가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금리 인하라고 그러고 파월한테. 이 트럼프의 속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세계 분쟁에 떠들었지만 평화의 전도사라고 폭격을 한 나라가 딱 두 나라예요. 하나는 이란. 포르도, 나탄드,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지하 핵시설. B2 스피릿 폭격해서 GB-57이라는 벙커버스터를 뚫었어요. 굉장히 놀랄만한 작전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수도를 폭격했고 마두로를 잡아갔어요. 예. 이 군사적으로 직접 대규모로 개입한 건 이 두 나라예요. 이 두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이란 세계 석유 매장량 3위예요. 2위가 어디냐? 사우디예요. 지금 사우디가 세계 유가 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결정권을 거의. 자, 이 생산량은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미국이에요. 네. CL과 CA롤 때문에. 근데 미국은 매장량은 한 10위쯤 돼요. 그러면 생산량 1위인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패권을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트럼프 손에 세계 석유 패권이 들어가는. 지금 사우디가 지금 안절부절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베네수엘라만 해도 이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서 석유가 생산량이 늘어나거나. 이란도 결과적으로는 전 목표는 석유라고 봐요. 하메네이가 정권이 석유만 넘겨주면, 석유 패권만 협력을 하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마두로 왜 잡아갔느냐? 마약 때문에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약 얘기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석유 얘기만 하죠. 미국이 석유 기업에 들어갈 거야. 베네수엘라 석유 내가 통제할 거야. 심지어 베네수엘라 우리가 통치할 거야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그래요. 마약범이고 뭐 베네수엘라 부정 선거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댓글도 많이 나와요. 네네네네. 욕 많이 먹어요. 부정 선거 때문에 들어갔는데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부정 선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최측근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랑 협력을 합니까? 그렇죠. 로드리게스 잡아가야 되는 거지. 거기도 그렇게 보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에 일조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오히려 마차도라는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을 안 쳐야 되는데 그렇죠. 마차도한테 그러잖아요. 아, 존경 못 받고 있고 협력할 힘이 지지 못 받아라고 말하죠. 그게 말이 돼요? 지난번 노벨상 선거 메달까지 줬는데. 지난번 선거 때 이긴 사람인데 네. 인거로 추정되는데 그럼 마차도를 들여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차도 들여보내면 석유 이권을 가진 기득권층들을 장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그 사람이 뭐 에너지부 장관을 했던 석유부 사람이죠. 장관이에요. 산업부 네. 장관이에요. 마차도는 뭐예요? 낮에는 반미, 저녁에 트럼프하고 석유 얼마 필요해? 이런 상황인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부정부패, 마약, 그다음에 지금 로드리게스 정권의 핵심인 내무부 장관부터 국방부 장관이 지금 미국이 타겟으로 하는 수배 대상이거든요. 예. 안 잡아가잖아요. 마두로만 잡아가잖아요. 그들한테 이제 말 잘 들라고 하고 있고. 선거 얘기는 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예. 부정부패 얘기는 하지도 않잖아요. 오로지 석유만 얘기하잖아요. 착시예요.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민주주의 이란도 뭐 개입한다. 이란도 관공서 점령하세요. 그러더니 개입 안 했잖아요. 이란 사람들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3천에서 보니 이란 정부가 확인한 게 3천. 지금 3만이거든요. 최대. 지금 한국만 이동하고 있어요. 네. 이동해서 자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가 볼게요. 폭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가가 더 올라요. 더 오르죠 일단.
두 번째, 폭격을 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어요? 주변에 사우디, 카타르, 막 이스라엘 공격하겠죠. 공격. 지금 사우디, 카타르, 이스라엘이 지금 막고 있어요. 미국의 공격을. 하지 말라고. 예. 그다음 왜 막느냐? 이란이 무너지면 하메네이는 마두로하고 다르게 신정 체제에 거둔데 잡아간다? 어떻게 해요? 지금 잡아가서 지금 더 난리를 하려고요? 테러에 아주 집중이 되려고요? 그다음 죽인다. 그럼 하메네이 죽이면 끝나나요?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또 반미로 돌아서서 더 항쟁을 할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손잡고 석유나 내놔라. 예, 석유 내놓고 우리랑 협력해. 그러니까 하메네이 정권이 반미라는 그 경직성만 지금 완화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완화하면요. 지금 반미의 경직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하메네이 정권의 신정 정치의 지금 그 딜레마거든요. 그 미국과 손만 잡으면 하메네이 정권은 인정해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메네이 정권이 그 호메이니 시절부터 반미를 기치로 내걸어서 정권을 잡은 그래서 그 곳이잖아요. 경직성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손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살아남으려면.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란의 석유, 에너지. 석유, 제가 보기엔 석유예요. 이란은 또 인권도 석유는 아니라는 3위지만 가스는 또 2위예요. 1위는 러시아고. 그러니까 이란의 독재, 인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보세요. 마두로의 측근하고 좀 협력을 하잖아요. 그동안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마두로를 제거하고 그다음 그 부통령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마차도를 지금 안 치는 게 아니잖아요. 노벨 평화상 탄 사람을. 이란에서 시위를 많이 했던 그 군중들은 또 이제 트럼프를 외치면서 제발 정권을 교체해달라, 미국이여 도와달라라고 했다고는 하는데 트럼프한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들의 그 열망을 저버렸잖아요. 관공서를 점령하라고 부추겨 놓고 본인은 손을 놨잖아요. 한 20년 전에 미국이었으면, 세계의 경찰이었으면 밀고 들어갔겠죠. 20년 전에 미국도 그렇게 한 나라의 시위에 군사공격을 한 사례가 없어요. 아, 그래요? 국가끼리 부딪혔을 때나 개입을 했던. 전두환 쿠데타 했을 때 미국이 개입했어요? 우리 광주 민주화운동 할 때? 안 했어요.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정을 걱정했어요. 목표는 공산권 북한이었으니까. 미국의 국익을 보는 거죠. 그 나라의 시민, 그 나라 그럼요. 국민들의 목숨이 아니라 그럼요. 국제 정세, 당연하죠. 미국의 이익과 그게 안보, 냉혹한 거예요. 힘이 세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민주화운동 세대가 미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가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처절하게, 물론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의 많은 민주화 세력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냉전 체제에서 한국의 공산화, 북한의 침공,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미국의 국익인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지들이 보기에는 그 불확실성 투표하는 것보다는 군부 독재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좌절을 안겨준 거죠.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는. 아픈 상처예요. 그 예전에 광복 이후에 신탁 통치 했던 것처럼 일단 그들이 그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 와서 좌우 이념 대립, 학살, 뭐 서로 죽이고 죽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공산권을 막는 전초 기조로서의 대한민국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도 그랬고, 이 공산주의 블록, 사회주의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재 정권하고도 얼마든 손을 잡았어요. 남미의 많은 반공 정권들, 뭐 피라트 정권부터 시작해서 다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네요. 아무리 독재자여도 미국 말만 잘 들면 오케이. 우리 입장에서는 만일에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국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독재예요. 그 나라의 민주화를 지원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이해관계를 가져다주는 이해관계를 추구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후자네요. 후자예요. 국제정치는 선악이 아니라고요. 도덕이 통하고 그다음 예의가 통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 캄보디아 저 독재 체제 난리치고 했지만 그동안 이 웬치 범죄단지 이게 공론화되기 전까지, 캄보디아 태국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개입 안 했잖아요, 국제사회가. 예. 아마 그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감성적으로 대하는 것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거를 방치해서 안 지나치면 되고. 안 돼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남아야죠. 내가 살아남아야 남을 돌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 외교 또 힘의 논리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뭐 이런 거를 바랄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한번 가볼게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봅시다. 거기에 하마스가 몹쓸 짓을 했죠. 민간인들 학살하고 네네네. 끌고 가고. 그렇지만 지금 이 가자 전쟁 시작한 이후로 팔레스타인 전체 사망자가 7만 명 내외, 부상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하마스 병력 전체 해봤자 2만 3만 최대 추산되거든요. 네. 나머지는 뭐예요?
무고한 희생. 무고한 사람 그 전쟁 막았어요 국제사회가? 못 막았잖아요. 말은 했죠. 의사들도 타겟 살인하잖아요. 하마스 치료해 준다고. 그거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오히려 안 막잖아요. 오히려 미국이 막을 수 있는데 유럽이 막았어요? 그 그레타 툰베리 같은 세계 환경운동가도 체포했잖아요.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같이 체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는 우리가 써야만, 우리가 살아남아야만 도덕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도덕은 힘에서 나온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얻어터지고 우리가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 무국화 시대라는 책을 제가 쓴 이유도 뭐냐면 현실 진단을 해야 돼요. 이게 겁내라는 진단.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겁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반미를 부추기자는 것 더더욱 아니고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미에서 도움이 되면 친미해야 돼요. 성조기를 여기다 써매고 출근해야 돼요. 친미에 도우면. 그러나 아니라면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질을 알아야.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왜 팔레스타인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정치인들이 아무 말 안 하느냐. 국가가 나서서 뭐라 왜 안 하느냐. 우리도 이제 선진국인데 예. 선진국 레벨로 가면은 분쟁 중인 국가들 막 개입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그 목소리를 냈다가 국익이 훼손된 거는 또 말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유럽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걸 막았어요. 립서비스잖아요. 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맨날 여기도 왔다가 저기 왔다가 막 자기가 중재하려고 하고 막 문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못했잖아요. 힘이 안 되니까. 오히려 조롱당하고. 결국은 힘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할 수 있죠. 미국은 네타냐후에 대한 지원을 바로 끊으면 끝나요. 이스라엘은 전쟁 장기 수행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학살극의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끝나요. 근데 미국이 안 끊잖아요. 중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동의 가장 핵심적인 거점, 이스라엘은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될 거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에 있는 유태인이 600~700만인가 되나 그래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국 지배층이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중동의 이슬람권의 변하지 않는 기독교권 핵심 거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거죠. 그 유태인의 로비 능력, 중동 거점부터 시작해서 가장 도덕적인 국가라고 떠들었던 미국이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 지원 안 하면 되잖아요.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 전쟁 수행을 도운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 폭격하니까 고지에서 미국 폭격을 했잖아요. 현실을 알아야 길이 보이죠. 근데 자꾸 그냥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다니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반미 하면 되는 줄 알고 우리 때는 반미가 뼈에 사무쳤죠. 왜 그 전두환 정권을 뒤에 민주화 있으니까. 시위하셨던 분들. 그러나 지금부터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랑 달라요. 미국과 친해되면 친하는 거예요. 감정적 반미는 의미가 없어요. 미국과 친해서 얻을 건 얻는 거고 또 미국이 싫다 그러면은 바지가랑이 붙잡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바게닝 파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누가 봐도 패권은 미국이 갖고 있고 중국이 뭐 북중러 연대 강화하고 있고 거기다 만약에 인도까지 손잡고 그러면 과연 나중에 미국만의 힘으로 그 패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은요. 미국 혼자 전 세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단점이 그거예요. 모두를 적으로 돌려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모두를 친구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고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경제력만 가지면 모두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인도의 관세를 두드려 펴니까 모디가 중국하고 그렇게 왼수인데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죠. 네. 캐나다를 두드려 펴니까 캐나다하고 중국이 급속히 가까워지죠. 그린란드를 탐내니까 덴마크 안에 반미 정서가 확산돼요. 유럽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토한테. 나토가 우리 도움도 안 됐다. 영국군은 거의 500명가량의 미국의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덴마크는 600만밖에 안 되는데 전사 비율이 제일 높아요. 수천 명의 나토 군대가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거든요. 트럼프 뭐라고 말해요? 도움된 적 없었다고. 전선에 있지도 않았다고. 머리 떨어져 있다고. We've never needed them. We have never really asked anything of them. You know, they'll say they sent some troops to Afghanistan or this or that. And they did. They stayed a little back, a little off the front lines. But we've been very good to Europe and to many other countries. Let me start by paying tribute to the 457 of our armed services who lost their lives in Afghanistan. I will never forget their courage, their bravery, and the sacrifice that they made for their country. There are many also who were injured, some with life-changing injuries. And so I consider President Trump's remarks to be insulting and frankly appalling. 그 말 한마디로 매를 버는 거죠, 저게. 저거 안 씻어져요. 우리한테 저렇게 말했어. 왜? 한국 우리한테 도움 안 되고 피도 안 흘렸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베트남에서 5천 명이 전사했는데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방식은 옳은 게 아니죠. 지금 미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미국이 25%의 힘만 얻고 전 팍사 아메리카나의 석양을 더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국화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은 지는 애예요. 뜨질 못해요. 뜰 수가 없어요. 더 어떻게 떠요? 더 미국의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한국전쟁 이후에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는데 지금 세계 10인데 베트남도 떠오르고 이제 방글라데시도 떠오를 텐데 이제 아프리카도 갈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일이지만 절대적 파워는 쫄거든요. 팍사 아메리칸의 긴 석양이에요 지금.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신뢰까지 잃어버리는데. 중국은요. 중국은 당중앙 군사에 7명, 5명이 날릴 정도로 네. 부동산, 전기차, 그다음에 실업률, 저성장, 거기다 인구까지 줄어요. 네. 중국도 올라가는데 한계예요. 러시아는요.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했어요. 영원한. 일본은 잃어버린 34신에서 저렇게 그런 극우적 성격으로 다시 올라가기 어려워요. 이게 무국화 시대인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안 되는 패권을 지금 폭력적인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지금 리셋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요? 미국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금 미국 중심의 질서를 서방구로 줄이면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모순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서방구로 줄어든 패권은 제가 보기엔 더 줄어들 거다. 저렇게 가서는. 근데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도 제일 빠르게 성장을 하고 군사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AI 로봇을 비롯해서 첨단 기술도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의 돈과 인재들도 모이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최고야.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히 패권을 가질 거야 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되게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을 우리 때 386 세대죠. 그렇게 미국에 대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은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The Attraction of Uncle Sam. 미국의 매력이 있었거든요. 자유, 기회, 찬스, 첨단 학문. 민주화 시위할 때 막 반미 시위를 했지만 결국 미국으로 유학 간. 당연하죠. 왜? 거기 가서 배울 게 많으니까요. 가서 와서 또 돌아와서 또 반미예요. 왜? 그게 미국의 매력이었거든요. 저는 소련으로 갔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은 뭐 기회의 땅 뭐 예, 이랬으니까. 매력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매력을 아하. 손으로 허물고 있잖아요. 못 오게 하고 이민 못 오게 하잖아요. 내쫓고 예, 있는 사람. 우리 기술자들 조지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감금됐었죠. 예. 비자 돈 떼돈 머리 좋은 사람만 오랬는데 그게 다 옥석이 구분이 돼요? 자 볼까요?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미국 사람 아니었죠? 그렇죠. 대만 출신이죠. 구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기회를 찾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미국인데 이걸 끊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핀셋으로 뽑아내겠다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멜팅폿 그 흐름 속에서 인재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걸 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가 왜 기축통화예요? 금태환이 아닌데 근본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는 기축통화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기축통화예요? 미국의 힘이죠. 신뢰. 미국 경제의 신뢰인 거죠. 네. 신뢰가 바로 기축통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트럼프가 신뢰를 허물잖아요. 관세 합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린란드 파병했다고 10% 2월부터. 6월부터는 25%. 캐나다 중국과 손잡는다고 100%. 지 맘이에요. 고무줄이에요. 약속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한미 FTA 개정. 개정이 뭐예요? 개정 깨버렸죠 그냥. 행정부가 국회가 비준한 날려버렸잖아요 그냥. 예.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 속으로 부글부글 하죠 지금. 자 미국이 신뢰를 깨고 있죠. 그러면 이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에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 자국민한테 이민 단속한다고 비무장한 시민들 쏴 죽인 다음에 테러리스트로 몰아요. 이번에 그 IC 논란 네, 계속되고 있죠. 저기 르네 구시라는 여성분 이번에 예. 또 한 번 그냥 누가 봐도 학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 미국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북한에서나 일어날 만한 법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미국의 매력을 지금 미국의 신뢰성을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사라지면 이게 회복이 되겠느냐. 만일에 정말로 진심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죠. 근데 우리 기억 속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트럼프가 올 거야. 미국이 그러는 걸 봤어. 미국은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상처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결국 리더십이 흔들리는. 그리고 아주 긴 터널을 지나야 새로운 세계 질서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중국하고 협력한다고 그래서 EU가 캐나다가 중국을 좋아할까요? 저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는 나라. 신장 위거리에서 저렇게 인권 탄압을 하고 14억 언론 통제를 하고 마윈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씩 사라지고 반간첩법으로
사람들 초조하게 만들고 범죄 조직의 뿌리가 대부분 중국이고 상업협부터 시작해서 저 나라에 매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중국은 절대로 헤게모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The attraction of China. 중국의 매력이 없거든요. 러시아는 이미 영원한 중진국이에요. 일본은 이미 주도력을 상실했어요. 이유는요. 분열하고 있어요. 이게 무국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패권이라는 게 군사력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신뢰, 그 나라에 대한 매력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더더욱이 미국은 힘으로, 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그 상대적 포션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상대적인. 그럼요. 이번에 덴마크 그린란드 먹으려고 그랬다가 치명상이 뭐였어요? 덴마크가 미국 국채 다 팔 거야. 유럽이 가진 미국 국채가 40%거든요. 여기 중국까지 껴봐요. 다 판다고 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만 해도. 그게 무서웠던 거네요. 미국이 올마이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군사력으로도 행동을 한다면 뭐 하루아침에라도 그린란드 장악을 할 텐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 때문에. 형제분 있으세요? 누나 하나 있어요. 누나 있어요? 예. 누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봐요. 안 빌려줄걸요? 사이 안 좋구나. 누나 안 빌려주면 누나 집에 쳐들어가서 다 가져올 거야. 그래봐요. 해봐요 한번. 아, 그런 겁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 대호가 미쳤어 그러겠죠. 미쳤으라고 안 하죠. 그냥 조용히 네. 경찰 부르죠.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린란드 얘기를 저도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유튜브에서 여러 번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초현실적인 주제예요. 동맹이 동맹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아니 나토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나면은 나토는 뭘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토 국가 사이에서 타 사이가 좋진 않을 텐데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미국과 유럽의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말 자체가 정말로 크레이지 트럼프인 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소유한다 이렇게 말했죠. If we don't take Greenland, Russia or China will take Greenland, and I am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have Greenland. 근데 그린란드를 지켜주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 P2P 기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지금 그린란드 주민이 5만 7천이거든요. 냉전기 때는 미국인이 최대 10,000명이 있었어요. 어디에? 그린란드에. 그린란드를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데 그린란드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걸 뺏어가요? 그럼 미국이 종이호랑이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지키고 있는 땅을 뺏긴다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린란드 그 상태 그대로 가도 군사적으로는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아 당연하죠. 미국이 지키고 있는 땅을 누가 침공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가? 아 이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평택 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평택 달라고 했었잖아요. 했었죠. 지난해 8월 10일 갔을 때 그랬잖아요. 그 큰 기지 소유권 우리한테 넘겨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갖고 싶다고 했죠. 갖고 싶다. 예,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양반은 그냥 빈 얘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재미있지만 끔찍한 일화 하나 말씀드리면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트럼프 일기 때. 예. 트럼프한테 잘렸어요. 옳은 얘기 하다가. 어,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가 황당한 얘기하면 안 옆에 된다고.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 사람도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맥메스터가 2024년 8월인가에 회고록을 썼어요. 회의 중에 트럼프가 그러더래요. 멕시코 마약 조직 폭격할까? 그래서 막았대요. 베네수엘라 폭격했잖아요. 대통령 잡아갔잖아요. 북한이 열병식을 많이 하는데 그때 모여있을 때 한 번에 날리면 어떨까? 실제로 나와요. 효율적으로 한 방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김정은도 폭격한다는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맘만 먹으면. 맘만 먹으면 그런 황당한 인물의 리더십을 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리더십이 탄생한 데에는 배경이 있고 구조적 환경이 있고 트럼프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런 저물어가는 점점 약해져가는 꽤 오래 가겠지만 상대적 강자로는 오래 가겠죠. 무국화 시대의 강자로서 오래 가겠죠. 그러나 트럼프가 이 뒤집어 놓은 이 회집어 놓은 이런 국제 질서의 혼돈은 가속화하는 거다. 정리가 안 될 거다. 트럼프 임기 끝나면 다시 이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질서 정연한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는 꿈 깨라. 어떻게 회복해요? 그린란드 사람들한테 새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그린란드 사람들이 그래 이제 미국은 믿어도 돼 그럴까요? 한번 했는데 모험생인 애가 한번 심각한 사고를 쳤어요. 끔찍한 사고를. 그러면 얘가 다시는 안 그럴까 그러겠어요? 그때부터 의심하죠. 또 그럴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과 우리 국민 정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준 게 있죠. 미국의 민낯을, 미국의 저런 모습이 있구나. 조지아에 저런 모습이 있어? 이민 단속을 저렇게 해? 우리한테 돈을 그렇게 뜯어내? FTA를 그렇게 깨버려? 이런 게 우리한테 학습 효과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천마총 금관 이런 거
선물하고 마음에 드는 걸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이런 게 하나하나 쌓여간다는 거죠. 근데 신뢰의 위기고 무국화 시대, 우리가 기존에 또 어떤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는지도 깨닫게 됐고요. 오늘은 무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무거운 그 화두를 이제 던져주신 조한범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